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점심을 좀 먹었는데 식당이나 이 카페, 커피 마신 카페에 가보니까 수험생 이벤트 엄청 합니다. 뭐 어디를 가든 간에 지금 수험생 관련된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네.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입시를 앞둔 이 수험생들이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12월 22일에 수시 발표가 예정되어 맞습니다. 있고요. 네. 그 정시에 지원하는 학생도 다음 달부터 원서 준비를 위해서 신경 써야 하니까 지금 뭐 가장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번 수능은 포항 지진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유례 없이 일주일이나 밀렸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입시 일정들이 전부 다 일주일씩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갑작스런 병동으로 뭐 학부모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들을 하셨습니까? 네. 이 때문에라도 좀 이벤트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시기가 물론 되게 뭐 힘든 시기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합격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곧 나도 이제 성인이 된다. 뭔가 나도 자유롭게 대학생활을 만끽하고 막 술도 막 마실 수 있고 그런 생각 때문에 또 되게 설레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막 날아가고 싶은 느낌을 고등학교 2학년 느낀 것 같아요. 조숙하셔가지고. 조숙하진 않았지만 생각납니까? 우리가 제 말 들으면 좀 공감을 할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민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발급 딱 받고 나니까 진짜 맞아요. 막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은 자랑하고 그쵸. 싶은, 어른이 된 맞아. 느낌. 맞아요. 항상 그 후로는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게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네. 가장 처음 썼던 게 운전면허 취득할 때 고3 때 그쵸. 이제 수능 딱 보자마자 바로 취득하고 고3 때 무슨 벌써 운전면허를 저는 취득했습니까? 이제 바로 와. 이제 시험 보자마자 예.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여 와. 운전면허 이제 시험을 볼 때 딱 그걸 이제 본인과 대조하기 위해서 예. 썼던 기억이 납니다. 와. 저는 이제 너무 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았을 때가 너무 옛날이라 네. 20세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세기라서 생각은 안 나지만 제 기억에 제가 제일 처음 주민등록증 사용했을 때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봤을 때예요. 이제 애때 보이는 사람이 누가 봐도 중학생처럼 보이는 그렇죠. 사람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보려고 하니까 이제 주민등록증 보여달라 그랬을 때 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비디오 빌릴 때 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닥 그렇게 확인하지 않았을 것 같지. 그래도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볼 수 있는 아이다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준 기억이 납니다. 어때요? 저도 대학 그 신입생 때 네. 그 술집에 갔는데 네. 이제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좀 이제 그걸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대학 처음이었죠. 신입생 때 네네네. 자랑스럽게 그죠? 네, 그게 이제 술집을 프리패스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이 나서 자랑스럽게, 되게 신나게 내놨던 기억이 납니다. 자꾸 술, 청소년 영화, 담배 이런 것만 나오고. 죄송합니다. 네. 그런 기억밖에 안 나요. 주민등록증하고 그렇게 연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7세에 주민번호하고 개인의 짧은 신상 명세서가 담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주민번호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이제 나라는 거를 표시하는 그런 그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 표시 중에 하나잖아요. 뭐 우리가 그냥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일에 연루돼서는 안 되겠지만 뭐 형사처분을 받아야 할 때 이럴 때 뭐 주민등록번호는 필수죠. 너무나 필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소셜 넘버라 그래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 갔을 때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소셜 넘버가 없잖아요. 미국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러니까 핸드폰을 내가 살려 그래도 너 소셜 넘버 없으면 그 대신 돈 내. 너 신원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돈 내라 그래서 돈으로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비밀번호 다 까먹었을 때, 네. 뭐 카드 관련해가지고 뭐 날 인증해야 될 때,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사실은 주민등록번호죠. 맞습니다. 저도 미국에 잠시 갔던 적이 있는데 미국에 가서 담배를 구입할 때, 술 담배를 구입할 때 뭘 자꾸 내라고 그래서 제가 이래 보여도 미국 사람들은 어리게 보죠. 나이를 뭐 알아보고 티네이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건이 없어서 빈증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38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 종업원이 못 믿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거의 모든 일상에서 이 주민등록증
필요한 정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네, 오늘 우리가 다뤄볼 법은 주민등록법입니다. 네, 주민등록법이란 시, 군,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해서요.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2년 5월 10일에 제정됐습니다.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주민이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 네. 20대 국회에서 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주민등록법은 현재까지 모두 총 11건이 발의가 됐고요. 1건이 통과되고 1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처리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동안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이제 해외에 일시적으로 가 계시는 경우에 또 국내 주소지를 관리할 방법이 없어서 네. 거주 불명자로 이제 등록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90일 이상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님 댁이든 일시적인 장소에 주소 등을 사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민등록증 하면 이게 딱 떠올라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비슷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 영화 엽기적 그녀의 차태현하고 전지현이 두 사람이 나이트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랑하면서 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잠깐 사진 좀 봐요. 네네네네. 굉장히 어우, 부장님, 아니요, 뭐 박 부장님. 저희 사진이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저는 똑같습니다. 제가 이 녹화 전에 지금 우리 패널 여러분 주민등록 사진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속이면 안 되거든요. 세상을 그렇게 속이고 살면 근데 특히 양희성 기자는 전혀 달라요. 누구예요, 그 사람은? 약간 일본 사람 같은 느낌 나더라고. 이해가 안 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시 보여드릴까요? 주민등록 사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반대인데 주민등록 사진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참 이 작은 물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항상 저는 가지고 다닙니다. 제 몸속에 항상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때요? 저도 항상 가지고 네. 다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든 사용이 많이 되고요. 또 민증 아니면 운전면허증이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는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 네, 것 이게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네. 물건이잖아요, 주민등록증. 근데 저처럼 뭘 잘 잃어버리고 잘 두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챙겨야 되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10년 전쯤에 주민등록증은 내가 자꾸 이걸 두고 다녀서 안 되겠다 해서 뭔가 어디 굉장히 그 깊숙한 곳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어디 넣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못 가지고 나왔어요. 못 찾아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네요. 그러나 분실한 건 아니에요. 집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어딘가 있다. 어딘가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사 갈 때쯤에 나타날 것 같은데. 이야, 그러게요. 놀랍습니다. 네, 저는 오늘 주제가 주민등록법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주민등록 제도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게 조선시대에도 호패라는 신분증이 있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여기 사극 보면 호패를 보여주시오. 그러면서 여기서 꺼내요, 여기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이게 호패요. 이런 넘어가서 식으로 네, 하죠, 맞습니다. 네, 그 호패가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그게 일종의 신분증이었던 아, 건데 예, 호패는 사실 그 국민왕 때 처음 들어와서 고려 국민왕 때. 예, 전국적으로 확대된 건 조선 3대 왕 태종 때라고 합니다. 예, 신분에 따라서 근데 호패에 적힌 내용도 좀 달랐는데요. 양반의 경우는 좀 간단한 개인정보 그리고 주소가 적혔던 반면에 종의 경우는 소속된 집 그리고 뭐 휘, 그리고 나이, 얼굴, 색, 수염까지도 수염. 예,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고 수염까지 합니다. 적어놨다고요? 네. 이게 이제 호패 자체가 1985년이죠. 아마 갑오 개혁할 그 무렵에 폐지가 됐고 일제 강점기 때는 한국 신민증, 국민증으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6.25 한국 전쟁 당시에는 간첩 식별을 위해서 도 시민증이 발급이 됐었고 1968년 11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의 주민등록제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김신조 사건이에요. 네. 북한 124부대 소속의 31명이 이제 청와대를 기습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제 제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정부가 이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황급하게 마련한 대책이었죠. 그래서 1968년 11월 21일부터 전국에서 발급이 시작됐는데요. 당시에는 군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지니게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이동 실태 파악하고 그다음에 간접 색출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시작이 간첩 색출하기 위해서 네. 주민등록증 만들었다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 사실 같은데 이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1호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고요. 유경수 여사가 2호였는데 주민등록 번호는 어떻게 부여를 받았나요? 번호는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민번호가 110101 100001이고요. 유경수 여사의 번호 번호는 좋다. 110101 다시 20002번이었어요. 쉽네요. 또 이진수 같은 그런 느낌 들고. 근데 잘 보세요. 네. 특이한 게 있어요. 지금은 13자리잖아요. 예. 세보세요. 13자리인데 그때는 앞자리가 생년월일이 아니라 주민등록지 동사무소 숫자 코드였대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자리였고요. 지금처럼 이 생년월일 중심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는요. 1975년 9월 22일에 주민등록번호가 일제히 싹 바뀌었거든요. 아. 그때서부터 13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3자리거든요. 그럼 주민등록 번호를 어떻게 부여하는 겁니까? 네, 지금은 생년월일 6자리와 네. 성별, 지역, 출생 신고한 읍면동 고유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생 신고 접수 순서 그리고 위조 방지 특수 번호 순으로 이렇게 13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등록 번호가요. 990919-1009099라고 네. 하면 좀 예상이 되십니까? 99년 9월 19일생이겠네요, 그죠? 네, 그거는 네. 출생일은 그렇고 네. 그다음에 남성이고요. 남자겠죠? 그다음에 서울 90동사무소에서 9번째로 출생 신고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90 동사무소에서 9번째로 출생 신고한 남성이다. 그러니까 우와. 이게 주민등록번호 이 배열의 의미만 잘 파악을 하면 사실은 13자리 숫자에 나의 신상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장점이 있죠. 다른 사람이랑 중복될 일이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신분 파악하고 인증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긴 한데 문제는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이 출생신고 어디서 했나? 뭐 생일? 뭐 이런 신상 정보 몇 가지만 알면 제가 사실 맘먹으면 이제 박준 변호사님 네? 주민등록 번호도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맞춰? 맞출 수 있죠. 우리 아내도 몰라요, 제 번호를 잘. 맞출 수 있죠. 실제로 맞출 수 있어요, 이게?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랑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국정감사에서 네. 발생을 했습니다. 김부겸 장관님의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59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현출하진 않고 마치고 제가 장관님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제 공개되어 있는 김부겸 장관의 어떤 뭐 생년월일이라든지 그런 네. 정보를 가지고 맞춰봤더니 몇 번 만에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우와. 거죠. 저도 굉장히 충격받았는데요. 네. 방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우선 일단 앞에 생년월일과 그다음에 김부겸 장관이 남자잖아요. 네. 그럼 뒤에 1까지 해서 그것까지는 이 알겠네. 7가지는 네. 알죠. 인터넷 검색만 해도 쉽게 나와요. 네. 그럼 나머지 숫자들은 우선 그 다음 나오는 4자리 숫자는요. 출생 지역을 표시하는 번호라고 우리가 아까 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김부겸 전 장관, 아니 대구예요? 김부겸 전 장관이 그래요. 네, 대구예요. 네. 예, 대구니까 대구의 고유 번호가 또 4개거든요. 오. 자치센터 번호까지 조합해서 만들면 그게 396개의 조합이 우선 나온대요. 그러니까 396개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숫자는 그날 그 주민센터에 그 출생신고를 한 그 순서거든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다 1이에요. 지금 주민등록증 번호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내 주민등록번호 끝에서 두 번째는 웬만하면 다 1입니다. 끝에 두 번째? 네. 일이네. 그렇지 않은 분은 한 100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일이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 그 제 끝에 숫자는 어떤 정해진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에 그 나머지 12자리 숫자를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참 놀라운데 그러면 지금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김부겸 장관의 경우만 따져봐도 가상 그 번호가 396개만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더 충격적인 거는 지금 네. 유명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도 요즘엔 SNS를 통해서 자기 정보들을 많이 공개를 하잖아요. 네. 출생 출생 연월일까지는 어느 정도 많이 공개가 돼 있거든요. 공개돼 있죠. 예. 그래서 누구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SNS 하다 보면 막 자랑하려고 자기 집도 공개하고 뭐 주소 뭐 생년월일을 공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합하다 보면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감에서 이거 문제 제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중요하길래 국감까지 다룬 겁니까? 주민등록번호는 네. 처음에 행정적으로 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본인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이후에는 뭐 세금을 낼 때라든지 학교에 취약할 때, 뭐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이런 곳곳의 분야에서 쓰이게 되면서 이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이 커졌죠. 그런데 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경우, 쉽게 유출돼서 악용된다면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악용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죠? 네. 네, 지난 10년간 이런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었는데요. 1,000만 명 이상의 그 정보가 유출된 큼지막한 사건들만 꼽더라도 일단 지난 2008년 2월에 그 옥션에서 1,081만 명의 고객 하하. 정보가 예. 유출된 것을 시작으로 특히 그 웹사이트에서 정보가 많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1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국내 최대 여행사라고 하는 어떤 투어 회사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다 이제 유출이 됐어요. 네. 이게 개인정보 100만 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는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냥 중국 사이트 들어가서 돌리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다 이게 연연하지 않게 됐어요. 정말 우픈 상황입니다. 이게 내게 아니고 공공재네요, 결국은. 맞아요, 맞아요.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나의 주민번호 마음껏 쓰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주민번호가 공공재처럼 지금 많이 유출이 돼 있는데 이 주민등록번호 개정에 대한 논의도 사실 활발하게 일어난 게 카드 3사에서 유출될 때 그때부터죠. 네, 맞습니다. 네. 2014년 1월이었죠.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는데요. 그때 당시에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그리고 롯데카드 등 세 곳의 카드사에서 모두 1억 400만 건의 1억이요?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사회적으로 정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뭐 5천만 명인데 그럼 2번씩 유출됐어요? 2번 이상? 네, 이후 7개월 뒤인 2014년 8월부터 네.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하는 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모든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요. 설사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다 할지라도 이걸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서 유출시킨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책이 세워진 이후에도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포기한 사람 있죠. 양지은 변호사. 저. 저도 포기했습니다. 여기 다 포기했네요. 네. 임방울 변호사는 유지 좀 하세요. 일단 유출된 거에 대해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지키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죠. 네. 네. 근데 이걸 지킬 방법도 모르겠고요. 방법을 안다고 해도 이게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해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개인정보가 되게 인기가 많아서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이미 뭐 웹사이트 여기저기서 돌아다니고 있는 실태라고 하니까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 10명 중에 6명은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아예 대체되거나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답변이 나왔는데요. 더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필요도 없다 이 말이네요. 어찌 보면 유출됐으니까. 그래서 내 번호가 유출된 게 아닌지 또 범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정부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을 개정을 했죠. 맞아요. 이 내용이 저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 네. 같은데요. 작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됐고 지난 5월 30일부터 우리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원칙적으로는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처음 알았는데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근데 일정한 당연히 제한이 있는데 네. 그 제한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돼서 네. 내가 신체나 생명이나 재산이나 뭐 성범죄 관련 이제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내가 유출이 돼서 그런 피해를 입을 것 같다. 우려가 있는 경우. 하면 그렇죠. 그렇게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있잖아요. 주민등록지에 이제 각 지자체장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유 난 이 번호가 마음에 안 들어 해서는 안 변경 되고. 신청을 안 못하고 되죠. 아. 이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다, 피해를 입었다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신청을 거고요. 해야 되네요, 그렇죠? 신청 절차는 또 해야 됩니까? 네, 그 변경 신청은요, 법정 대리인 외에도 그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 등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신청이 접수가 되면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인터넷에서 도용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밀번호도 잘 안 바꿔요. 잃어버리니까 까먹을 거. 까먹어요. 항상 몇 개로 돌아가는데요. 맞아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를 만약에 변경을 해버리면 이거 못 외울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한데 어떻게 바꾸고 싶다는 생각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 진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겠어요. 오. 저는 그 오픈마켓으로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 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용을 하려고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가입된 사용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 봤더니 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이 됐더라고요. 남편일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와. 이런 경우가 정말 이번 한 번일까? 그렇죠. 제가 우와. 모르는 경우에도 많지 않았을까? 저는 한 15년 전쯤인가 싶은데요.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낭랑한 목소리긴 한데 저는 이제 뭐 땡땡 통신사 고객센터입니다. 네.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본인 확인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불러달래요. 제 주민번호를 빠르게 드르륵 불렀어요.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다 부르라고 했을 때긴 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빠르게 불러도 그쪽도 어차피 이걸 알죠. 보고 있으니까 알아야죠. 그냥 눈치를 채야 되는데 뭐라고요? 뭐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느낌이 가짜, 정말 가짜. 이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번호만 알더니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끊고 계속 찜찜해. 15년째 찜찜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년째. 틀린 내 것 주민등록번호가 어디 틀린 것 쓰여졌을까? 틀린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우려 때문에 변경 제도를 이제 도입한 거에 대해서 다들 뭐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마 대다수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건데 이거를 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에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각에서는 이제 범법자가 범죄 경력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내 의무를 회피하려고 신분 세탁의 목적으로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선의의 피해자는 또 구제를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구제를 하되 다른 이제 부작용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범죄 경력과 체납, 출입국 기록 조회 등을 통해서 적절성 여부를 파악한 후에 다양한 사실 조사를 한다고 지금 밝혔는데요. 이것 외에도 주민등록증 번호, 주민등록번호 바꾼 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게요. 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존 13자리 중 이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기존의 6자리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온라인 조사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요. 응답자의 14%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나머지 54.6%의 사람들이 바꿀 생각이 없는 이유는 다시 이제 변경을 하더라도 유출이 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이 응답이 37.5%에 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뭐 바꿔봤자 뭐 무슨 뭐 소용이 유출된다? 있겠느냐, 네, 뭐 이런 거죠. 이미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한 때문에요. 은행을 비롯한 이제 상당수의 기관들이 개인 식별 번호를 생년월일과 그 앞에 성별 요 7자리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고지서가 온다. 그러면 그걸 열어보기 위한 번호로 항상 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앞만. 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생년월일과 그 앞에 성별만 두고서 뒷번호를 바꿔봤자 이거 뭐 유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이 바꿨으면 또 문제가 돼요.
모든 사이트에 자기 주민번호 다 바꿔야 됩니다. 거기다 은행도 가야 되고요. 그럼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책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역할 자체를 축소시키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을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사실 주민등록번호는 맞는 키잖아요. 맞는 모든 키죠. 곳에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이제 보안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어딘가 이제 전자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한 사실 유출의 가능성은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굳이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와 내 의료정보와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면 그렇다면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우리가 거기서 이제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는 그 부분을 조금 최소화시키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법 또한 또 주민등록번호 이용해서 사용 영역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유출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또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추가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효진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 방법,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기존의 체계를 바꾸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좀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그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서 태어나고 생일이 언제고. 그런데 그런 번호로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통장번호. 카드번호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번호가 막 마구잡이로 나오잖아요. 무작위로? 네, 네. 이렇게 난수로 된 주민번호를 부여하고요. 또 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데도 사용처를 명확하게 해서 이 사용 목적 외에는 이 주민등록번호가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자는 또 대안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해결책 대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고 세계 각국에서는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나요? OECD 국가 중에서 개인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는 16개국이고요. 그리고 신분증 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는 14개국이라고 합니다. 네. 개인 고유 번호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체계와 비슷한 방식인데요. 보통 생년월일, 무작위 숫자, 문자, 등록 순서, 검증 번호 순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하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신분증 번호는요, 일본, 멕시코, 스위스, 독일 등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네. 대부분 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개인 고유 번호와 같이 신분 확인이나 복지 혜택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호 체계는 7에서 23개의 자리에 숫자와 문자로 구성이 돼 있고요. 번호는 5년에서 10년 주기로 신분증을 교체하거나 개인의 신청이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의 소셜 넘버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는 국가 차원의 이제 신분증 제도가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신분 확인 번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 정부가 주는 사회 보장 번호가 있는 거고요.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보험 번호라고 하는 번호가 있는데 사실은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은행을 갈 때나 뭐 핸드폰 만들 때나 뭐 이렇게 다 쓰이기는 하는데 강제성은 없고요. 만약에 신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여권이나 뭐 아니면 운전면허증으로 다 되기 때문에 사실 실생활에 있어서 소셜 넘버가 없다 그래도 크게 뭐 문제는 없죠. 네, 지금 보니까 세계 각국도 정보 사용이 많아지고 해킹의 우려, 염려가 생긴 만큼 그 개인 고유 번호를 부여할지 신분증 번호를 부여할 건지 이것도 참 많이 고민은 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우선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 7조 3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게 7조 3항은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없다라는 조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근데 위헌 결정을 내리면은 너무 입법 공백이 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 주민등록법 전체를 이 주민등록법을 좀 개선을 할 여지를 국회로 이제 공을 넘겼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이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좀 전반적인 그 개선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대안입니다. 기존의 그 생년월일, 성별처럼 이런 개인정보로 만들었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 번호로 네. 부여하는 이런 그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선안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이게 오히려 신중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니까. 체계를 바꾸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는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여전히 논의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개인의 고유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하자 하는 데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작년 8월 22일에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네요. 법안이 있다 이 말이네요. 네. 네,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 주민등록 정보가 개인과 관련한 정보의 처리 과정 전반에 이게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고려를 할 때 개정안과 같이 그 개인의 고유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임의 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도용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점은 주민등록제도 변경을 위해서 뭐 임의번호를 어떻게 부여할지, 뭐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만한 뭐 번호를 어떻게 부여할지 이거를 사실 다 체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부터, 그리고 현행 주민등록번호가 뭐 다 이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미 뭐 병역, 의료, 연금, 복지, 뭐 조세 뭐 다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꾸려면 시스템도 마련이 돼야 되고 그 개편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비용도 막대하게 들 거기 때문에 그 비용 문제도 사실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준비가 굉장히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뭐 아까 상대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네.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죠. 임의부여 방식으로 좀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것도 있고요. 전 주민등록번호 누구한테 알려줄 때 내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느낌이 그 번호만으로. 번호만으로. 굳이 그 번호로 다른 걸 뭐 알아내는 게 아니라 그 번호만으로 내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하는 거라서 굳이 그래야만 할까. 네, 아까 말씀하신 임의번호 부여 괜찮은 것 같아요. 방법 괜찮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 체계를 바꾸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 수도 있고요. 국가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 수정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건 좀 시간을 좀 들여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은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람한테 예방을 하거나 보상을 받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그 개인정보 유출 피해 건수가 무려 1억 7,307만 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 국민이 평균 두세 번씩은 이야. 정보 유출 겪은 셈인 뭐 거죠. 유출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속상하려고 하는데, 유출됐을 경우에 이 해당 기관에 대해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3에 따르면 네. 개인정보 보호 위반을 하는 경우에, 보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과징금이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네. 사실은 뭐 개인정보 유출된 사람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출액 최대 3% 해당하는 그 과징금만 내면 그냥 땡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분노할 수도 있죠. 그 우리 법이요, 원칙이 내가 어떤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내가 입은 손해만큼만 그 불법 행위를 한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게 원칙이에요. 네. 근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를 받는 거. 개인정보보호법 39조에 따르면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과실로 내 개인정보를 뭐 분실하거나 도난당하거나 위조, 변조, 뭐 훼손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손해액의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은 것 같죠? 징벌적 손해배상 같네요. 괜찮죠. 네. 그러나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이 손해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얼마나 손해를 입었나? 이거 입증하기 쉽겠습니까? 기분 나쁘다, 이게 손해가. 그렇죠. 예를 들면 카드 회사가 내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 정보가 유출됐어요. 네.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 법에 의해서 나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 손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봐야 힘드네요, 돼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피해가 정말 당사자들의 몫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앞서 소개했던 뭐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 중에 2008년 옥션 같은 경우에는요,
7년 동안 법적 공방 끝에 결국 기술적으로 옥션이 개인정보 조치에 의무를 다했다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어요. 이겨버렸네. 옥션이요? 네. 2011년에 발생한 네이트 사건 역시요. 그 피해자 2,800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요. 1심에서는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그 항소심에서는 네이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증 책임의 문제 같습니다. 2014년 카드 3사 사건 경우도 피해자 5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1심에서는 피해자들한테 각각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에 지금 간 상태고 결국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이 개인정보는 사실은 일단 유출이 되면 뭐 가공되거나 재편집이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말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불법 유출이 됐다라면 그 이후부터 피해는 사실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 소송이나 아니면 배상 명령 제도를 도입을 해서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좀 더 억제하자라는 내용, 그리고 네.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보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지난 1월 12일에 이하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내용이 좀 획기적이에요. 보니까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집단 소송?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소송을 하는 게 집단 소송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한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했다라는 의미는 내가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로 어떤 카드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그 유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뭐 10,000명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이 10,000명 중에 만약에 한 명이 소송을 했어요. 한 명이 소송을 해서 뭐 10만 원의 손해배상금 인정받으면 사실 이 한 명만 그 10만 원을 받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따로 다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을 하면 한 명이 소송을 해서 집단 소송으로 해서 그 판결을 받으면 나머지 사람한테 그 판결의 효력이 다 미치는 겁니다. 미국식 집단 소송 제도네요. 그렇죠. 이런 이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한다는 소리고요. 두 번째는 개인 정보가 어떤 불법적으로 훼손되거나 멸실되거나 변경되거나 위조되거나 유출되거나 이런 경우에 네. 그 피해를 입은 주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면요. 법원이 아니라 네.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너 이쪽한테 손해배상 빨리 해. 하는 그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어요. 와, 획기적인 그러니까 법안 굉장히 같습니다. 법원에 소를 청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게 빨리. 신속하게 권리 회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법안의 그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요, 다수 사건의 이 사실관계를 하나로 묶고 또 이 통일적인 준비를 함으로써 복수의 소송 진행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네. 또 전문 지식이 없는 구성원들의 대표에서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권리 실현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해서요, 정보 주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네. 다만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제도가 다수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요. 소송 남발 등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판결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소재기 사실을 알지 못해서 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그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 즉 기판력이 미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식 집단 소송에 대해서 이거를 적용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 민사소송법이라든지 우리 법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반발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약간만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집단 소송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런 걸 도입할 때 부작용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필요하다. 어때요, 임방울 변호사?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변호사가 오늘 그 멋진 제가 변호사인 걸 가끔씩 까먹어요. 미국식 집단 소송 제도는 최소한 지금 증권 소송에서는 도입이 되어 있는데 활용은 잘 못하고 있고요. 이런 정보 분야에서도 주민등록 이런 거 관련돼서도 조금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는 집단 소송이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 이런 네. 사건이 나면 이제 이거를 좀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변호사님들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다수를 모아서 그래서 좀 그런 게 저 개인적으로 그닥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아서 저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사업 수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 집단소송제 요 도입하는 건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뭐 오늘 주민등록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네. 사실 살펴봤지만, 근데 사실 긍정적인 기능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선 주민등록번호가 있음으로 해서 이게 지금 한 50년 동안 이제 계속 이렇게 진화해 왔잖아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가장 큰 장점은 행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이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어떤 주민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시민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네. 정보에 대해서 뭐 어디서 어디로 이사를 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거를 쉽게 취합할 수 있으니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분명히 효율적이고 그렇죠. 능률적이었을 거예요. 또 그 주민등록제도의 개인정보 통해서요, 수년간 이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것도 그 범인을 잡기도 하고 또 헤어졌던 가족을 찾기도 하고 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민증 보자 이러잖아요. 민증 한번 보자. 우리 주민등록 제도 이게 긍정적 기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민증을 통해서 확인도 해보고. 근데 지금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봉착이 됐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법적 정비가 조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다만 법적 정비 전에 우리가 유출됐을 때 어떻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게 가장 좀 빠른 방법이 아닌가, 최선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불필요한 회원 가입과 또 본인 확인 절차로 유출된 개인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가 뭐 얼마나 몇 번 있었는지 딱 간편하게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하면 탈 때까지 한 번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하는 서비스인데요.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한 웨브사이트를 한 번에 한눈에 쉽게 조회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명의 도용이 의심되거나 회원 탈퇴에 뭐 어려움이 있는 웹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더 이상 이용을 원치 않는 뭐 웹사이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웹사이트들을 모아서 한 번에 탈퇴하는 걸 도와준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또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인증 내역 조회 서비스가 지금 제공된다고 합니다. 수시로 조회해보면 내 번호를 누가 조회하고 있는지 또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얼마 전에 준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을 하고 네. 또 남의 명의로 보험 사기를 벌인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사실 신분증을 잃어버렸었는데 얼마 전에.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저는 좀 안일하게 뭐 별일 있겠어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네. 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좀 수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김효진 나타났던가요? 어디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만약 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바로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 네. 제가 예전에 맡았던 사건 중에 한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개통을 하면서 이게 직접 그 찾아간 게 아니라 이게 뭐 그 원거리에서 이렇게 팩스로 자기 그 신분증이며 뭐 이런 인적사항을 보내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내준 그 자료를 가지고 다른 데서 이렇게 대출을 받는데 이용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어쨌든 주민등록증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명의가 도용됐을 때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설사 내가 피해를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소송에 연루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분실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직접 관공서에 가셔서 하셔도 되지만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네. 민원24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가 신분증을 분실했다. 그리고 재발급해달라는 신청을 모두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 전산망에 분실 사실이 등록이 되면요. 대출 안 되고 카드 발급 안 됩니다. 지자체는 민원 서류 발급도 거부하고요. 또 부동산 거래에 도용되는 것도 ARS나 인터넷 확인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금융사고가 만약 걱정된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의 파인이라는 사이트에 분실 신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인. 그 신고를 하면 그때부터는 금융기관 모든 컴퓨터에 자동으로 분실 여부가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거래를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인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여받고 평생을 사용하는 주민등록 번호. 지난 50년간 국민에게 편리함을 줬던 13자리의 숫자가 지금은 정보 유출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시대에 맞는 보안과
개선을 통해서 주민등록 제도의 성공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